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 이름을 내건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 중이죠.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용기 내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움이 짧고 글재주도 없는 무식한 아줌마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깜짝 놀랄 반전도 숨어 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문제 있는 부부들 나와서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아 잘 살게 해주는 방송이 인기잖아요. 저희 가게 손님들도 밥 먹을 때 그 방송 틀어놓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방송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부들 나와서 언성 높여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투시던 게 생각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 기억엔 늘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버진 밖에서 일만 할 줄 알지 처자식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는데요. 가부장적인 옛날뿐이라 여자는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반면 엄마는 그런 아버지와 살기엔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어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고 직장도 다니고 싶어 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분 싸움이 항상 끊이질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은 되게 난장판이기 일쑤였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온갖 세간살이를 내동댕이 쳐놓고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여자가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면 집구석이 엉망되는 거 모르나? 도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데 니 진짜 바람났나?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옆집 순이 엄마가 자기 화장품 방판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옆 동네 순회 좀 한 건데. 그걸 그러니까 네가 왜 하냐고? 내가 집구석에 좀 가만히 있으라 했지? 내가 무슨 당신이 키우는 개야?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게? 나도 숨통 트일 구석은 있어야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밥을 안 해. 애들을 안 키워. 할 일 다 하고 나가는 거잖아. 웃기고 있네. 반찬도 허구한 날 시장에서 사오면서 반찬 한 가지를 해놔도 집에서 정성껏 조물대야 사람이 밥을 먹을 맛이 나지. 허구한 날 사온 거 어디서 얻어온 것. 내 말이 들리나? 하,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한 달 내내 쫄쫄 굶어봐야 정신 차릴래?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다야? 뭐? 이게 하늘 같은 서방한테. 하늘 같은 서방 좋아하시네. 너만 하늘이냐?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텐 귀한 딸내미야. 엄마 역시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았고요. 간혹 흥분한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방문 뒤에 숨어 덜덜 떨기만 했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싸움이 길어지면 결국엔 엄마가 울면서 집을 나가고 며칠 뒤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엄마의 눈빛이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제가 눈치만큼은 빨랐거든요. 언젠가부터 엄마는 점점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마주쳐도 웃지 않았고 밥을 차려주며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도 더 이상 없었죠. 대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요. 바깥을 내다보며 긴 한숨만 내셨어요. 지영이 넌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아라. 가끔 저를 보며 중얼거리듯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마치 이 집에서 서서히 지워져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엄마가 없었어요. 방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텅 빈 옷장 안에 편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 어디로 간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 한 줄이 전부였죠. 몇 날 며칠이고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저는 평생 엄마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를 집에 들이셨어요.
어린 제 입장에선 엄마가 사라진 자리로 갑자기 낯선 아줌마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전 어떻게든 새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애썼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집안일도 하고요. 늘 예쁘게 조심조심 말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늘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흘겼고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죠. 넌 왜 밥을 그렇게 소리내서 먹니? 쩝쩝대는 거 보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아, 죄송해요. 조용히 먹는다고 먹었는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 너네 엄마 허구한 날 밖으로 돌면서 너 어떻게 크는지는 신경도 안 썼다며? 그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에휴. 새어머니는 후처라는 자격지심 때문일까요? 걸핏하면 제 앞에서 엄마를 들먹이며 욕했어요. 듣기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대들었다가 더 미움을 사게 될까봐 전 그저 꾹 참고 조용히 방으로 숨어드는 것밖엔 할 수 없었죠. 간혹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훌쩍이곤 했어요. 눈물 젖은 베개는 매일 아침이면 말라 있었지만 제 속은 좀처럼 마를 날이 없었네요.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난 뒤로 새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새어머니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남동생만 대놓고 예뻐했고요. 행여나 제가 남동생을 질투해 괴롭히기라도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죠. 언젠가부터 새어머니는 저를 키우는 개만도 못하게 대했네요. 아버지에게 말해 학교도 더는 못 다니게 하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시키고 동생 뒤치다꺼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밥은 쥐꼬리만큼 줬죠. 엄마, 저 밥 조금만 더 먹어도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넌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니? 뭐 그렇게 허구한 날 배가 고프대? 어제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엄마랑 아버지랑 경훈이 셋이서만 고깃집 가서. 얘 좀 봐라. 지금 너 빼고 고기 먹었다고 따지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야, 네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고기를 먹여? 집에 남은 찬밥에 물만 말아줘도 아까워 죽겠는데 네가 일을 똑부러지게 하기래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래. 이건 집에서 허구한 날 밥만 축내는 식충이니 원.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자식도 아닌 걸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해. 새어머니의 구박과 학대 속에서 저는 나날이 말라갔어요. 아버지는 뭐 하셨냐고요? 아버지는 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요. 주말엔 술에 취해 쓰러져 잠만 잤죠. 가끔 정신이 말짱할 때 제가 울며 고자질하면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네가 말도 잘 듣고 착하게 했으면 엄마가 너한테 괜히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마저 제 편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17살이 되던 해 저는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저는 그 집에서 숨쉬며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방엔 단 몇 벌의 옷과 주먹밥 하나, 그리고 겨우 모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새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더군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무서움과 동시에 이상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 혼자 살아보자. 아무도 나를 짓밟지 못하게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서울역에 발을 내디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험했죠. 17 어린 나이에 마땅한 기술도 학벌도 심지어 제대로 된 거처도 없던 저를 써주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용직 허드렛 일을 전전했는데요. 그런 일은 대개 벌이가 너무 적어서 밥 한 끼 배불리 먹기에도 모자랐죠. 내 한 몸 누일 만한 집을 얻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초반엔 고시원에서 지냈는데요. 얼마 안가 그만한 돈도 다 떨어지고 결국 노숙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없는 행동이었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공원 벤치나 역 구석에서 쪽잠을 잤고요. 공공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수돗물로 헛배를 채우곤 했는데요. 며칠 해보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노숙자 아저씨들이 다가와 추근덕거리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길모퉁이에 허름한 분식집 앞에서 구인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봤어요. 그 아래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눈이 확 들어오더군요. 앞뒤 가릴 것 없이 단숨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 혹시 밖에 붙은 일자리 아직 구하고 계세요? 식당 사장님은 한참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구하긴 하는데 일이 많이 힘들어. 인근 공사장 인부들 상대로 아침을 팔아서 새벽 3시엔 장사 시작해야 하거든. 또 주변에 늦게까지 하는 공장이 많아서 밤에 저녁 장사도 해야 하고. 저 숙식 제공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아무리 봐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베테랑 아줌마들도 다 일주일도 못하고 도망갔어. 어중간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면 그냥 돌아가. 설거지에 청소에 온갖 허드렛 일도 다 해야 돼. 괜찮아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잠잘 곳이랑 밥만 주시면 돼요. 식당 사장님은 미심쩍은 눈길로 저를 보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 서울살이의 진짜 시작은. 식당 일은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온갖 식재료를 다듬고 밑반찬을 만들어야 했고요. 아침부터 몰려온 공사장 인부들에게 정신없이 밥을 퍼날라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바로 점심 장사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도 처리해야 했죠. 저녁에도 간간히 인근 공장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시도 쉴 틈이 없었네요. 주방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자정이 되어서야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손발이 쩍쩍 갈라지고 허리며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참 감사했어요. 적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온전히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식당에서 허드렛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 안은 전쟁터 같았죠.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고 그릇은 쌓이고 사장님은 그 뒤에서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죠. 저는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찌개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뭘 잘못 밟았는지 중심을 잃고 휘청했고 그만 그릇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향해 휙 엎어졌어요. 아 뜨거! 어머 죄송해요. 이를 어쩜 좋아. 뜨거운 김치찌개가 남자 손님의 옷에 고스란히 쏟아졌고 저는 하얗게 질려버렸죠.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에 물수건을 적셔왔는데요. 다행히 손님이 바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버리는 바람에 크게 화상을 입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면 얼른 병원에.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데이기만 한 정도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러자 눈치를 살피던 사장님이 갑자기 다가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아니 정신이 있니 없니? 손님 옷에 뚝배기를 엎으면 어떡해? 오늘 장사 접자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괜찮기에 망정이지 화상이라도 입었어봐. 그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이게 누굴 망하게 하려고 진짜. 사장님의 야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더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던 손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사장님.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뒤에서 소리치셨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아가씨 잘못보다 사장님 잘못이 더 커요. 아니 난 이 친구가 워낙 평소에도 굼떠서.
그래도 뜨거운 거 들고 나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빨리 하라고 소리 지르면 돼요? 이 아가씨 평소에도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더만 뭘. 솔직히 이 정도 가게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몰리면 직원 한 명 더 쓰셔야 돼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손님의 말에 사장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대놓고 제 편을 들어준 건 처음이라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 손님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손님 얼굴이 아른거렸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손님이 오기 전에 잠깐 짬을 내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남자 셔츠 한 벌을 샀고요. 그 손님이 밥 먹고 나갈 때 달려가 내밀었죠. 저기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셔츠인데요. 어제 저 때문에 옷 버린 게 마음에 걸려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손님이 이내 멋쩍게 웃었어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거 어차피 공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었는걸요. 세탁기 넣고 그냥 막 돌려 입는 거예요. 그래도요. 어제 제 편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해서. 아우, 진짜 이럴 필요 없는데. 손님이 마지못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셔츠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돌아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저기 혹시 쉬는 날 언제예요? 네? 쉬는 날이요? 매주 일요일이긴 한데 왜...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을래요? 내가 살게요. 옷값 대신요. 아니요. 괜찮아요. 애초에 제가 실수해서 셔츠 산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어요. 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손님은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그 주 일요일 그 손님과 근사한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죠. 그렇게 멋들어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비후가스는 혀끝에서 살살 녹더군요. 이렇게 맛있는 건 살면서 처음 먹어봐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지영씨 입에 맞아서. 뭐 저는 지영씨가 끓여준 찌개가 훨씬 맛있지만요. 에이, 거짓말. 제 꿈이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식당 하나 차리는 거였는데 이런 맛있는 음식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에이, 왜요? 전 정말로 지영씨 음식이 훨씬 맛있는데. 나중에 지영씨가 식당 차리면 저도 꼭 갈게요. 입에 발린 말인 줄 알아도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건 살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게 2년이 돼 이후로도 저희는 종종 쉬는 날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요. 자연스럽게 정이부터 사귀게 됐고 1년 뒤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요. 인근 섬유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성실한 남자였죠.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지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내심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반대하진 않을까 불안했어요. 친엄마한테도 버림받은 나를 과연 좋아하실까 하는 괜한 자격지심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네가 우리 상철이가 만난다는 아가씨구나. 이름이 지영이라고 했지? 아유, 어쩜 이름만큼 얼굴도 곱네. 아니에요, 어머님. 먹고 살기 바빠서 뭐 하나 제대로 찍어바른 적도 없어서. 피부도 거칠거칠한걸요? 그래도 내 눈엔 예쁘기만 하다. 얼굴에 분칠하고 새침이 나도는 아가씨들보단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밥벌이하는 지영이 네가 내 눈엔 훨씬 예뻐 보여. 우리 상철이가 아주 제대로 된 신부감을 골라왔어. 남자친구 어머니의 다정한 말이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이후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갔는데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연락 끊은 지 벌써 몇 년째였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인데 새어머니는 몰라도 아버지에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 처음으로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에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새어머니나 남동생이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지영이.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으로 들려온 말은 제게 차라리 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이었어요. 네가 웬일이냐? 부모고 집이고 다 버리고 나간 년이 왜 전화를 했어? 저 지금 서울에서 지내는데 여기서 만난 남자하고 곧 결혼해요. 이달 말이 결혼식인데. 결혼? 가시나가 발랑 까져가지고는. 됐고,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라.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툭 전화가 끊겼어요. 귀에서 삐 소리가 멍하니 울리고 손에 들린 수화기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울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날 낳아준 아버지인데 어쩜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정하실 수가 있는지 참 서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죠.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속으로 삭혔을 텐데 그날이 모처럼 만에 쉬는 날이라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혼수 이불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른하고의 약속을 깰 순 없으니 애써 채비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죠. 어머님, 저 왔어요. 티내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웬걸 예비 시어머니가 절 뚫어져라 보더니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영아, 너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네? 아니에요. 별일 없었는데. 차라리 귀신을 속여. 이게 별일 아닌 얼굴이야? 무슨 일인데? 뭐 상철이가 네 말 안 듣니? 내가 혼 좀 내줄까? 그 장난스러운 듯 걱정 어린 말에 끝내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죠. 놀란 예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끌어안고 달래주셨고요. 저는 아버지와 있던 일을 띄엄띄엄 털어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영아, 얼굴도 안 본 사돈을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부모도 아니다. 애초에 네 애비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때문에 울지 말거라. 네 눈물이 아까우니까. 네, 저도 다신 아버지 때문에 안 울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도 해주고 아버지도 해준마. 네?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인데 시엄마든 아버지든 뭐가 그렇게 달라? 내가 네 엄마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마, 지영아. 어머님.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데 뚫려있던 구멍이 스르륵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또다시 울어버렸죠. 결혼식 날엔 시어머니 동생분, 그러니까 제겐 시외 삼촌 되시는 분이 제 손을 잡고 입장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부탁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리고 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그러셨네요. 오늘부로 우리는 진짜 한 식구가 됐구나. 앞으로 날 편하게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렴. 나도 지영이 널 내 딸처럼 여길 테니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애정을 쏟아주셨죠. 당시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작게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요. 혼자 하기엔 아무래도 힘에 부치셨던지라 제가 결혼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돕게 됐거든요. 근데 과일 상자같이 무거운 건 하나도 못 나르게 하고요. 제일 편한 계산 일만 시키셨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다 시어머니가 하시고 저는 옆에 앉혀놓고 자꾸 과일만 깎아주셨죠. 예, 아가, 천도복숭아 좀 먹어봐라. 지금 제철이라 아주 달아. 네, 이따 먹을게요. 아까 수박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요. 그거 먹고 벌써 배가 부르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좀 더 먹어. 넌 살 좀 더 붙여야 돼. 안 그래도 결혼하고 너무 쪘는데 여기서 더 살 붙으면 그 이가 구박할걸요?
아이, 그럼 내가 가만 안 두지.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보고 남편이 장난처럼 질투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 엄마, 나한텐 맨날 못 팔게 된 물러터진 과일만 주더니 이 사람한텐 맨날 새 과일 깎아주네? 팔 것도 없다며. 아유, 사내 놈이랑 여자랑 같아? 넌 아무거나 줘도 다 맛있다고 먹잖아. 여자는 예쁜 과일만 먹어야 예쁜 자식 낳지. 와, 진짜 이거 서운해서 살겠나? 남편의 그런 투정마저도 웃음이 돼 돌아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듬해 가을, 남편을 쏙 빼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우리 손주도 봤으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더 오래 사셔서 우리 인재가 나중에 장가가는 것까지 보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내가 며느리의 너랑 우리 인재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아이는 늘 시어머니 품에서 잘 잤고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좀 더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는 꿈 같은 나날들이었네요.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야근이다 뭐다 핑계를 대며 밖으로 돌더군요. 처음엔 바람이 났나 했는데요. 알고 보니 금전사고였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급하다면서 보증 좀 대신 서달라 했는데요. 그런데 무지했던 남편이 별일 없을 줄 알고 저한텐 말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가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하면서 덜컥 큰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결국 다 실패하곤 제게 울면서 그 사실을 털어놨죠. 여보, 정말 미안해.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설마 상식이가 도망을 갈 줄은.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당시 저희 집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여유가 될 때마다 저금을 해둔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처녀적에 모아뒀던 돈이 거의 그대로 있었죠. 결혼하면서 혼수에 보태려고 들고 왔던 건데 시어머니가 네 돈은 네 거다. 나중에 급할 때 쓴다 생각하고 그건 손대지 마라 하셔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제 이름을 내건 식당을 차릴 때 보탤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갖고 있던 돈에 저금도 깨고 하면 얼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래도 은행이든 어디든 1,000만 원 정도 더 빚을 내긴 해야겠지만.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결을 해. 됐으니까 더는 아무 말 마라. 미안해, 여보.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 잇고 그냥 제 손만 덥석 잡고는 엉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죠. 나중에 남편이 잠든 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며느라,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보증 들어달라 하고 도망친 그놈이 나쁜 놈이지.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도 어지간히 충격이 크셨던 걸까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그렇다는 자책을 좀처럼 멈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귀해하던 분이 한동안 남편에게 많이 냉랭하셨죠. 남편 역시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네요.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좀 과하게 화를 내신다 싶었어요. 어쨌든 그날 이후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잔업이 있는 날은 무조건 하고요. 공장이 쉬는 일요일에도 따로 중국집 배달 알바를 뛰었네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참 고마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조만간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지옥을 말이죠. 그날도 남편은 주말 출근을 한다며 아침부터 서둘러 나섰어요. 오늘은 다른 지역 공장까지 둘러보느라 좀 늦을 거야. 밥은 알아서 사 먹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님이랑 인제 밥 잘 챙겨줘. 그 말에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대충 손에 묻은 물기만 털어낸 채 현관까지 따라 나섰죠. 오늘도 늦어? 일요일인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만회하려면 아직 멀었지. 미안해. 은행빚 먼저 갚느라 당신 돈은 제대로 갚아주지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애초에 시집 올 때 혼수하려고 가져왔던 돈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뿐이야.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따뜻한 품과 듬직한 어깨, 입가에 어린 부드러운 미소까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선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던 주말 아침은 저녁 무렵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윤상철 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여기 땡땡 종합병원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에 놀란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달랠 정신조차 없었네요. 그렇게 얼마나 넋을 놓고 있었을까요? 간신히 정신을 챙겨 급히 아들을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요. 가게에 나가 있는 시어머니를 불러 함께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상철이가 교통사고라니?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어머님. 일단 빨리 병원 가서 확인부터 해봐요. 그래, 별일 아니겠지? 그럼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애써 침착한 척 시어머니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수렁거렸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말도 안 돼. 여보, 눈 떠.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어? 거짓말이지? 얼른 눈 떠. 나 왔어. 제발 눈 떠, 여보. 하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멎어버린 것 같았죠.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네요. 사고 원인은 마주오던 트럭의 졸음운전이었고요.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오던 도중 과다출혈로 눈을 감았다고 하더군요. 맘 같아선 가해자를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아픈 노모가 있다며 눈물로 사죄하는 운전수를 보고 있자니 그냥 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제가 착한 사람도 아니라서요. 그냥 합의는 없다고 본인이 저지른 죄 달게 받으라 했네요. 그리고 경찰한테 듣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사고 당시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자리에 같은 회사 여직원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직원은 중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다고 하대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이나마 왜 우리 남편이 죽고 그 직원이 살았을까 하고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오열하고 또 오열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막고 가슴을 치며 차가운 관 속에 누운 남편을 밤새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가버리면 나랑 우리 인제 그리고 어머님은 어떡하라고? 여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조문객들이 밀려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물론 슬퍼하시긴 했지만 저보다 훨씬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죠. 평소와 달리 무섭게 굳어버린 표정이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얼굴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꿈인 듯 꿈이 아닌 듯 남편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남편을 보내고 집에 오니 새삼 남편의 빈자리가 실감나 또다시 울음이 터져나왔죠. 밤새도록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들을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제 옷자락을 부여잡고 잠이 들었고요. 저는 그 작은 숨결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고 또 오열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름 아닌 친정아버지였죠. 친척으로부터 제가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것 같더군요. 지영아, 소식 들었다. 몸은 좀 괜찮냐? 낯익은 친정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위로가 되긴커녕 괜한 악의만 생겼어요. 이제와 왜 이러나 속으로 꼴 좋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전화를 다 걸고 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날선 제 대답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지영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안다. 그때 너 결혼한다고 연락 왔을 때 그때 사실 네가 먼저 연락해줘서 기뻤다. 근데 못난 애비가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내쳤듯이 저도 아버지를 제 마음속에서 지웠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지영아, 집으로 돌아와라. 네 남편도 그렇게 가버렸는데 서울 땅에서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나 네 새엄마랑 갈라섰다. 경원이도 지 엄마 따라가 버렸고 지금은 나 혼자야. 내가 너도 네 아들, 그러니까 내 손주도 보살펴 줄 테니까 이만 집으로 돌아와라. 보고 싶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저를 아프게만 했던 분이 갑자기 새어머니와 이혼했다며 돌아오라니. 이제 와서?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제게는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준 시어머니가 계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 친정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잘 됐구나. 너희 아버지한테 가지 그러니? 인제도 데리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두고 어딜 가요? 솔직히 상철이도 그렇게 갔으니 너와 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 아니니? 우리 그만 각자 제 갈 길 가자꾸나. 시어머니의 그 냉정한 말에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차갑게 조소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주긴 한 모양이다. 고작 이 정도 말로 놀라는 걸 보면.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딸 같다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인제도 예뻐해 주셨잖아요. 눈물로 애원하듯 말하자 시어머니가 왈칵 미간을 구기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건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얘기지. 내 아들이 그렇게 간 거 네 그 드센 팔자 때문 아니니? 따지고 보면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괜히 우리 상철이가 가엾은 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 앞에서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간 그렇게 친모녀지간처럼 지내던 어머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돌변한 걸 이해하면서도 상처가 너무 컸죠. 역시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과 허망함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었어요. 그래서 담담히 짐을 쌌고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섰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기다려라, 며느라.
내가 마지막으로 줄 게 있다. 네? 줄 거라뇨? 그래도 너 친정으로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내긴 못해서. 가게에서 팔다 남은 과일이다. 넌 절대 먹지 말고 가서 너희 친정아버지 드려라. 아, 네. 내쫓듯 친정으로 보내는 마당에 뭐 이런 걸 싸주시나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 챙겨드리려고 싼 거니까 절대 중간에 풀어보지 말라고 꼭 집에 가서 꺼내라며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 17살 이후 처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가는 길에 아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자꾸만 보채더군요. 딱히 챙겨온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챙겨온 과일 보자기를 풀었어요. 꼭 집에 가서 아버지 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쫓기듯 떠나는 마당에 그런 당부를 굳이 지키고 싶진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들을 달래며 보자기를 풀었는데요. 웬걸 질 좋은 과일들 사이로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군요. 이게 뭐지? 열어보니 봉투 안엔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것이었는데 잔액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무려 5천이 넘는 거액의 예금이 들어있었거든요. 뭐지? 어머님이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그리고 이걸 왜 나한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통장과 함께 놓여있던 편지를 펼쳤어요. 흐트러진 손글씨, 자국이 번진 듯한 펜 흔적, 누가 봐도 여러 번 울면서 쓴 편지였죠. 지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결국 말을 다 꺼내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사실은 상철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 편지의 서두를 읽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는데요. 뒤이어 이어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실은 상철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웠다. 보증을 잘못 써서 졌다는 그 빚도 실은 술집 여자한테 푹 빠져서 호구처럼 굴다 사기를 당한 거였지. 내가 통장 정리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다그치니까 울면서 빌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때 너한테 모든 걸 말했어야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그만 진실을 덮고 말았다. 변명 같지만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지. 그놈은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결국 또 바람을 피웠다. 사고 당시 같이 있던 그 여직원 기억하니?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어느새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그 여직원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붙어먹은 상간녀였죠. 시어머니가 주말에 남편이 그 여직원과 단둘이 차를 타고 있던 게 너무 이상해서 조문왔던 회사 사람들한테 캐물었고요. 결국 둘의 사이를 알고 있던 한 직원이 진실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그 상간녀한테 따로 확인도 하셨다고요. 일은 핑계였고 그날도 함께 바람을 쐬러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찢기는 것만 같았어요.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네가 병원에서 울부짖을 때 나는 사실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상간녀가 옆에 있었다는 걸 차마 너한테 말할 수가 없더라. 지영아,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죄다. 그때라도 너한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야 하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로나마 진실을 고백하는 나를 용서하지 말거라. 이 통장은 집과 가게를 팔아 마련한 돈이다. 이걸로 속죄가 되진 않겠지만 그 못된 놈도 어리석은 이 시애미도 있고 인재랑 둘이서 새 삶 시작하거라. 그 누구도 너한테 돌 던질 자격 없어. 시어머니의 편지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죠.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이 뒤에선 절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다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얼마나 홀로 넋을 놓고 있었을까요? 문득 너무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머리가 아찔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갑자기 제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기차가 정차하자마자 바로 뛰어내렸고요. 양팔에 아이를 안은 채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간 순간 집 안에는 매캐하면서도 뜨거운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연탄 냄새였죠. 다급하게 시어머니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굳게 닫혀 열리지 않더군요. 어머님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너머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방문을 밀어젖혔고요. 어느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방 안으로 튕기듯 들어갔죠.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 한가운데 조용히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방 구석엔 희미하게 타오르는 연탄 화로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다급하게 달려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때렸어요. 어머님 눈 좀 떠봐요. 저 지영이에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얼마 안가 혼곤한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난 그저 너를 볼 면목이 없기도 하고 혼자 살아 뭐하나 싶어서.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사세요. 살아서 그 죄 갚으시라고요. 저 안 가요. 저 절대 어머님 안 떠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와락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쩜 그렇게 착해 빠졌니? 상철이랑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는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주세요. 그 사람 어쨌든 지금 제 곁에 없잖아요. 제가 용서고 뭐고 하기도 전에 가버렸잖아요. 어머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까지 떠나시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저 아직 어머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봐요. 시어머니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실에 밤새도록 붙어 앉아 시어머니를 간호했고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이내 또다시 제게 고개를 숙이셨죠. 나는 상철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냥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았다.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 그놈의 자식이 믿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냥 다 내 잘못 같았어.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이가 저지른 잘못이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죄는 그 사람 몫이에요. 어머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글쎄다. 몇 번이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한테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요. 몰랐다면 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전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용서를 구한 분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바보 같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네요. 물론 홀로 살아남은 상간녀에 대한 마음은 좀 달랐는데요.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 상간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됐고요. 그 일로 직장에서도 해고되면서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산다고 하더군요. 장애 때문에 여직 결혼도 못했다 하대요. 어쨌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시어머니도 마침내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린 뒤라서 일단은 친정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자고 했죠. 그 속뜻을 알아들은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니? 나 같은 인간이랑 다시 살아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 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없이도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죠.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앞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친정아버지였죠. 제 연락을 받고 병원까지 마중을 나와주신 거예요. 생각보다 더 나이 들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 역시 애써 눈물을 감추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가자. 사부인이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대중교통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차 가져왔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해요, 아버지. 제 감사 인사에 아버진 차마 고개를 못 드셨어요. 미안하다. 진짜 많이 미안하다, 지영아. 그날 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과했어요. 지금까지 딸을 무책임하게 버려둔 인간입니다. 절 대신해서 저희 딸을 대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저야말로 좋은 며느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은 어설프고 어색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현재 저는 인천으로 터전을 옮겨 아들,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남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여길 조합이지만 그래도 나름 즐겁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식당도 열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요. 방송에도 나가고 지역에서도 나름 유명한 밥집이 돼서요. 지금은 다른 곳에 분점도 낼 만큼 잘 되고 있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아픔도 상처도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걸 아니까 이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